예쁘다. 우리 딸. 엄마가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두 손엔 하얀 면장갑 자국이 그대로 남은 웨딩 스냅 사진 한 묶음. 아직 플라스틱 냄새가 빠지지 않은 앨범에 손가락을 넣자 광택진 인화지 위로 햇살에 웃는 내 모습이 나왔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 사진. 오른쪽 끝, 흰 벽 뒤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의 옆모습. 짧게 자른 머리, 흐트러짐 없는 검은 양복, 그리고 턱 아래 점. 그건 아빠였다. 10년 전 바다 낚시를 갔다가 실종된 채로 사망 판정받은 우리 아빠. 유골 없이 치른 장례식, 검은 상복 입고 관 없이 땅에 절을 했던 날. 그날 이후로 엄마도 외할머니도 아무도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엄마, 이것 좀 봐봐. 내가 사진을 보여주자 엄마는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사진을 빼앗듯 덮었다. 그냥 닮은 사람이야. 그 말은 너무 빨랐다. 숨도 쉬지 않고 튀어나온 말. 진짜 닮은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식은땀 흘릴 이유는 없었다. 엄마, 혹시 아빠 살아있는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확신을 줬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노트북을 켜고 그 사진을 확대해 여러 번 봤다. 어깨 각도, 정장 안쪽 흰 셔츠, 손에 쥔 구식 스마트폰 모델. 모든 게 그 시절의 아빠 그대로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그토록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새벽 2시 30분. 결국 나는 결혼식 당일 스냅 사진을 찍은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이 사진 배경에 서 있는 분, 따로 초대한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10분 뒤에 왔다. 아, 저분이요? 결혼식 당일엔 관계자분 같아서 따로 신경 안 썼는데 호텔 측에서 제공한 보안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호텔 보안팀. 그 말에 나는 식은땀이 났다. 결혼식 당일 호텔 측과 직접 통화하며 보안은 최소로 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단서였다. 다음 날 나는 몰래 신랑에게 거짓말을 하고 혼자 호텔로 갔다. 행사 담당자에게 인사차 들렀다고 둘러댄 뒤 조심스럽게 직원 한 명을 붙잡고 물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분, 호텔 직원이셨나요? 직원은 사진을 몇 초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분, 가끔 10층 프라이빗 라운지에 오시는 분인데 고객님 결혼식 당일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진수강, 맞다. 외국 국적 쓰셨던 분이요. 진수강? 강진수. 그건 돌아가신 우리 아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외국 국적으로 호텔에 등록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확신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내게 숨기고 있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이 만든 작은 균열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금이 되어 내 마음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진수강, 내 아빠, 강진수. 그 이름을 호텔 고객 등록 명단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외국 국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는 대체 왜, 아니, 어떻게 그걸 10년이나 숨길 수 있었을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엄마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엄마, 나 다 알아. 사진 속 남자, 그거 아빠 맞잖아.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꼭 다문 채로 손끝으로 쇼파 팔걸이를 감싸 쥐고만 있었다. 호텔에 등록돼 있었어. 진수강, 외국인이래. 결혼식 당일에도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 그제야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잔뜩 굳은 표정,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을 열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넌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뭘? 그 사람, 우리를 버렸어. 스스로 죽은 척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잠긴 채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일부러? 10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였어.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더라고. 그리고 사고처럼 사라졌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아빠가 우리를 살리려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려고 죽은 척을 했다는 말. 그럼 장례식은 그때 시신 없이도 사망 판정 받았잖아. 사고 현장까지 갔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진수의 친구였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진수가 죽은 거 맞다고. 그리고 시신이 떠내려간 거라고. 그 사람 말을 믿었어?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었어. 그게 그 사람과 우리 사이의 마지막 선회라고 생각했거든. 엄마의 눈동자는 깊었다. 10년 동안 혼자 삼킨 죄책감.
그리고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조차 스스로 속였던 흔적이 묻어나 있었다. 그럼 왜 보험금은 왜 내가 몰랐는데? 너한테 줄 수 없었어. 그 돈 네 유학 자금으로 다 썼어. 그리고 나머지는 집 담보빚 갚는 데 쓰였고. 그제야 이해됐다. 내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유학 얘기가 나왔던 이유. 평생 모은 돈이라며 엄마가 내밀었던 등록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은 이제 엄마 명의하라며 재산 정리를 했던 그 모든 순간 아빠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는 도망쳤고 엄마는 그 도망을 묵인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두 사람의 거짓 위에 자랐다. 나는 그날 밤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혼자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빠는 왜 결혼식에 왔던 걸까?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아직도 우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어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를 검색했다. 지금이라도 그곳을 찾아가면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 나는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호텔 10층 라운지 앞에 서 있었다. 비회원은 입장할 수 없다는 말에 지배인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혹시 이분 요즘도 오시나요? 제 아버지인데 따로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지배인은 눈썹을 찌푸리며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오십니다. 책을 읽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아직 안 오셨네요. 혹시 매일 오세요? 아니요, 일정하진 않지만 금요일 오후쯤에 자주 뵙는 것 같긴 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오늘은 목요일. 하루만 더 기다리면 그 사람을, 아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아빠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다음 날 오후를 기다렸다. 복잡하게 엉킨 내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어디에도 기대고 싶지 않은 감정. 그 사람을 마주하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웃을까? 울까? 아니면 그저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금요일 오후 3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호텔 라운지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키며 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라운지는 조용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이 긴장된 내 숨소리를 감쌌다. 몇 번을 사진을 꺼내보고 그의 얼굴을 머릿속에 되새겼는지 모른다. 10년. 사람 얼굴이 변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날 사진 속에서 본 눈빛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낡은 모직 코트, 빛이 바랜 운동화, 작은 캔버스백을 어깨에 맨 남자. 그가 조용히 걸어와 내 시선이 머물던 맞은편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동쳤다. 나는 그 얼굴을 모를 수 없었다. 잔주름이 늘고 볼은 조금 꺼졌지만 그는 분명히 내 아빠였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한 듯 책을 꺼내 펼치고 차를 주문한 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그 평온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이토록 뒤틀리고 아팠던 지난 10년을 그는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넘기고 있었다. 말을 걸까? 아니면 그냥 가버릴까? 수백 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장면인데 정작 마주하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때였다. 그가 고개를 돌려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작은 파동처럼 번지는 놀람. 그 눈빛 속엔 기억이 있었다. 진짜 아빠 맞죠? 그 말은 내 의지보다 먼저 나왔다. 가슴 깊은 데서 솟아오른 감정이 목을 울리고 눈이 벌써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책장을 넘기던 손이 느리게 멈췄을 뿐.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왔어요? 결혼식에도 몰래 와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을 뱉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10년이에요.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그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고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엄마 다 알아요. 보험도 사망 위장도 다 들었어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은 내가 기억하던 따뜻한 아빠의 얼굴이 아니었다. 미안하구나. 딱 5글자. 하지만 그 말이 전부였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 한마디 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너한테 그런 아빠가 될 자격이 없었어.
누가 결정했는데요? 아빠가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혼자 사라지고, 혼자 미안하단 말로 다 끝내면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런 그를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10년 전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을 나랑 엄마가 대신 치렀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참을 조용히 숨만 쉬었다. 내가 그날 결혼식에 갔던 건 그가 낮게 말을 잇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네 얼굴만 보고 이제 정말 놓고 살려고 그랬어. 나는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다. 놓고 살아? 이미 놓고 살았잖아요. 그게 벌이었으면 너무 편한 벌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그냥 도망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오늘 이후로 저도 아빠를 놓을 거예요. 그 말에 그가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엔 수없이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죄책감, 슬픔, 미련, 그리고 아주 미약한 희망. 하지만 나는 더는 그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그럼 다시는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봄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다. 그건 아빠가 10년 전에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호텔 라운지를 나선 나는 온몸이 녹초가 된 듯 무거웠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마주했고 내 감정을 토해냈고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호텔 프론트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연락이 모든 걸 다시 뒤집었다. 지난번 보여주셨던 사진 속 남자분이 고객님께 전달해달라며 봉투를 하나 낚이셨습니다. 나는 곧장 호텔로 향했다. 프런트 직원이 건넨 갈색 봉투는 작고 낡은 우편 봉투 모양이었다. 그 위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지연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이름이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손편지 한 장,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지연아, 나는 결국 너한테 직접 말하지 못했네. 그날 바다에서 내가 사라지기로 마음먹은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너와 세윤이를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던 거야. 난 너랑 딸한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숨겨야 했던 거였어.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 너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마지막까지 그걸 말하지 못했지만 세윤이만큼은 꼭 진실을 알아야 해. 사진을 보면 알 거야. 나는 손을 떨며 봉투 안에 흑백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 엄마와 함께 있는 아빠, 그리고 그 옆에 어깨를 감싸 안은 한 중년 남자, 익숙한 얼굴이었다. 너무도 익숙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나에겐 외삼촌. 나는 충격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외삼촌은 내 아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 가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었다. 나는 곧장 엄마를 찾아갔다.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아빠가 왜 사라졌는지 정말 몰랐어? 엄마는 내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호텔에서 아빠가 남기고 간 거야. 이제 말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마치 숨을 삼키듯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그 사람이 아빠한테 사채를 빌려줬었어. 외삼촌이? 그래. 처음엔 도와준다고 했지.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자를 불리더니 집을 담보로 넘기라고 협박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그 사람 너까지 협박했어. 딸이 좋은 학교 다닌다더라. 만약 돈 못 갚으면 애부터 학교에서 빼라고. 그럼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준 척 하고 사라졌던 거야.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나는 숨이 막혔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아빠가 사실은 우릴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사람이었다. 그는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였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금껏 숨겨온 사람은 내가 가장 믿고 따랐던 외삼촌. 그는 매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웃었고 내 결혼식 때 사회까지 봤다. 그 사람은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박수까지 쳤다. 그 순간 어떤 감정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빠가 정말 용서를 구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놓겠다고 말하자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릴 지키고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 외삼촌을 찾아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 놀라기는커녕 익숙한 얼굴을 만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세윤아. 무슨 일로 왔니? 그 순간 모든 게 역겨워졌다. 외삼촌, 아빠한테 뭐 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앞에 아빠가 남긴 사진과 편지를 꺼내놓았다. 그가 사진을 보며 미세하게 이를 깨물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이 사람이 지금껏 숨겨온 진짜 얼굴이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줬다. 당신, 우리 가족 협박하고 아빠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는 입꼬리를 천천히 내리며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너는 몰랐으면 더 행복했을 거야. 그럼 그 행복은 누구 덕분에 지켜졌을까요? 나는 맞받아쳤다. 아빠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릴 지킨 거였어요. 그걸 이제 알았고, 이제는 그를 지킬 차례가 제 몫이에요. 며칠 뒤 나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외삼촌은 아빠 명의로 부정한 금전 거래를 유도했고 불법 채권 회수 미사기 협박 정황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예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가 숨겨왔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철저했다. 엄마는 나를 말리지 않았다. 네가 그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호텔 라운지를 찾았다. 그날 이후 아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론트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엔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세윤아, 이제는 네가 날 놓아도 괜찮아. 대신 넌 절대 너 자신을 놓지 마. 세상 누구보다 넌 강한 아이야.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오래도록 울었다. 몇 주 후 나는 결심했다. 내가 받은 이야기를, 내가 겪은 이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누구도 이런 진실 앞에서 혼자 버텨내지 않도록. 아빠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선택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나는 이젠 다시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을 살린 아빠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작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이어쓴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 한 줄이 삶을 붙잡는 끈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빠는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